싫어하는 인생 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원론 특강 2 반어와 역설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원론 특강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죠. 시와 음악의 세계사적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했더니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해 주셔서 시청자들이 요구하는 바가 있구나 해서 앞으로 원론 특강을 틈틈이 띄엄띄엄 할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론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반어와 역설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어나 역설은 고지고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순된 양면의 표현이랄까, 충돌하는 사람의 상호관계를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모순, 충돌, 일면이냐 양면이냐 하는 건데요. 먼저 반어와 역설은 우리 한자어인데 원래의 낱말이 어떠냐 하는 것부터 봅시다. 차이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대조해 보겠습니다. 반어는 아이러니라고 하고요. 역설은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파라독스라고 외래어 표기법으로 쓰지만 실제 발음은 패러독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반어는 가벼운 말장난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역설은 그러면 뭘까요? 가볍다 했으니까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무거운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역설은 깊은 뜻이 있다. 깊은 뜻이. 반어적인 표현보다는 역설이 좀 더 깊고 심오한 뜻이 담겨 있다. 대체로 영어로 말하면 트루스가 있다. 트루스를 갖다가 우리는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리 한 가지만 알지 진실이라는 것도 트루스이거든요. 그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진실을 뜻하는 트루스가 담겨 있는 것이 역설이다. 좀 상대적으로 볼 때 반어는 좀 가벼운, 좀 경박한 말장난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어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 면을 드러내고 다른 한 면을 감추는 겁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모순되는 양면성을 전제로 하지만 하나는 표면화시키고 하나는 잠재화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는 드러내고 하나는 감춘다. 근데 역설은 어떠냐? 두 개 다 드러냅니다. 양면성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것. 모순되는 두 면을 한꺼번에 드러내면 이것은 역설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요 세 가지, 아이러니 파라독스는 다 아니까 그냥 지나가고, 가벼운 말장난이냐, 깊은 뜻이 담겨 있느냐, 한 면을 감추고 다른 한 면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두 면을, 모순되는 두 면을, 즉 양면을 동시에 한꺼번에 드러내느냐, 이 차이가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어와 역설은 우리 시적인 표현, 문학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일상 대화에서도 쓸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것을 예로 들기 이전에 반어 어원부터 알아봅시다. 어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초적 지각의 형태를 살펴보는 것이거든요. 원초적으로 그것이 의미가 뭐냐 하는, 원서적인 지각의 형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정확한 지식이나 개념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반어와 역설, 그러니까 아이러니와 파라독스는 영어로 쓰이고 있지만 그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에서 나왔다. 아이러니는 에이로네이아, 즉 위장이란 말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아이러니의 안에 그 본뜻은 위장, 변장. 그러니까 한 면을 감추고 한 면을 드러내니까 드러내는 것을 변장시킨 겁니다. 진의를 좀 왜곡시켜서 변장해서 위장해서 진이 아닌 표현이 나오는 것을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죠. 위장, 변장 이런 뜻이고요. 파라독스는 파라는 옆에 이런 뜻이에요. 옆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파라로 시작되는 영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사진에 PARA 쭉 나올 거예요. 파라, 옆에. 가장 기본적인 뜻은 옆에.
그리고 독서는 독사, DOX는 영어고 거기다가 A를 붙이면 원래 그리스어가 되겠는데 독사는 믿음, 의견, 주장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주장이 있다. 옆에도 주장이 있다. 옆에도 견해가 있다. 옆에도 의견이 있다. 옆에 병립한 나란히 서 있는 뭡니까? 견해, 믿음, 의견. 그러니까 양면성이죠. 양면성. 옆에도 있으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두 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원초적 지각의 형태인 어원을 살펴보면 역설이 양명선을 드러낸다 하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일상 대화에서도 이런 것들을 설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제 이 이야기를 딱 기억하면 아이러니는 반어는 이제 앞으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완전 개념 속으로 녹아들 겁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시간 강사 시절에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서울의 달동네에서 살았는데 거기는 전통시장이 있어요. 길은 좁고 사람은 많고 유명한 전통시장이 있었는데 항상 사람들이 오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기도 잘해요. 그런 동네에 제가 한 6, 7년 살았거든요. 조금씩 집을 넓혀 갔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참 힘들 때입니다. 제 나이도 한 30대 초중반 됐을 때였죠. 어떤 여자 두 명이 가다가 부닥치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30년 넘었는데 한 여자가 발끈 화를 내면서 눈은 액세서리로 달고 다녀 하면서 막 살대질을 하는데 그 여자도 또 당하는 여자도 지지 않습니다. 액세서리가 뭡니까? 액세서리가 장신구나 장식용 부착물을 액세서리인데 눈은 액세서리로 달고 다녀. 이것을 지금 본래 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진의는 뭡니까? 눈 액세서리 달고 다는 그게 진짜 뜻이 아니죠. 이건 위장한 것이죠. 변장한 것이죠. 진짜 뜻은 감추어 놓고 있습니다. 한 면은 드러내고 한 면은 감춘다 했는데 진짜 뜻은 뭡니까? 눈 똑바로 뜨고 다녀. 이 말이거든요. 눈 똑바로 뜨고 다녀 하는 이 진의는 진짜 의도되는 표현은 감추고 또 다른 변장된 위장된 표현이 나타내 것이 그러니까 반대되는 표현이죠. 액세서리라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나쁜 것을 좋은 것처럼 슬쩍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반대되는 뜻을 표현하느냐? 진짜의 뜻, 감추어 놓은 뜻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그것도 조금 미화시켜서 뭘 안에 깨뜨렸다. 딸이 일을 하다가 깨뜨렸다. 접시 깨뜨렸다. 엄마가 잘한다 하죠. 그 정말 잘하는 거 아니죠.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못한 것을, 못했다는 것을, 잘못했다는 행위를 감추어 놓고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감추어 놓는 것이 강조하는 것이다. 그 문학 작품에서 아이러니는 반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이런 것이 많을수록 더 좋은 문학 작품이죠. 특히 소설에서 김유정, 흥부전, 놀부전, 춘향전 다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익숙해 아는 우리 국문학의 훌륭한 작품, 위대한 작품들은 다 아이러니적 표현입니다. 김유정, 최만식, 많이죠. 자, 그러면 역설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설 하면 딱 우리 시에서 안에 한 세 가지 정도 모란이 피기까지는 찬란한 슬픔의 봄. 찬란한 거 하고 슬픈 거 하고는 이게 한 번에도 모순된단 말입니다. 근데 양면성을 드러내죠. 찬란함과 슬픔. 찬란함과 슬픔, 이 동시에 드러내는 거. 이게 역설이다. 소리 없는 아우성, 유치한의 깃발을 보고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 없는 것과 아우성 치는 거. 이거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양면성을 그대로 드러내죠. 아주 충돌하고 있지만 우리는 충돌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순되는 양면성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여기는. 아까처럼 눈은 액세서리로 달고 다녀 하는 것은 가벼움, 경박한 말장난에 불과하지만 소리 없는 아우성하면 이게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육사 선생의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강철과 무지개는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한자가에 강할 강자가 있고 구셀 강자가 있어요. 글자가 전혀 다르죠. 이때 강 반대말이 유입니다. 구셀 강자 반대말이 유이거든. 부를 유, 강유.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유도 아닙니까? 유도. 유도는 아주 부드럽게
굳은 것을 이겨낸다. 그래서 이 동양 사상의 진수죠. 부드러움이 굳음을 이겨낸다. 이 강철은 굳음입니다. 근데 무지개는 이 수증기가 이게 아름답게 펼쳐지니까 이게 소멸되지만 내가 보기에는 부드러움의 속성을 지닌 거라고 보거든요. 굳음과 부드러움의 차이.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어떤 양면성을 하나의 통합적 비전 속에 담아서 표현해내고 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페트라르크와 셰익스피어 시, 우리의 초창기에 시로하는 인생공부 초창기에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페트라르카 중세 막바지의 위대한 시인이죠. 그리고 근세 처음의 선두주자, 근세의 선두주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인데 프랑스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여인 이름은 라우라. 애 주렁주렁 달려있는 유부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페트라르카는 또 신부였어요. 신부가 어떻게 연애하고 결혼합니까? 이 라우라를 사랑은 했지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사랑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불타오르나 얼음이 되네. 나는 불타오르나. 불타오르는 건 사랑의 열정이죠. 얼음이 되네. 용기가 없어서 내 마음이 얼어붙는다. 고백하지 못한다. 왜? 자기는 아니야. 신부인데. 신부가 어떻게 하냐. 신도 여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불타오르나 얼음이 된다. 불탄과 얼음. 이게 서로 안에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양면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이, 이걸 사랑하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날 감옥에 가두고는 문을 열어주지 않네. 감옥과 문을 연다는 것은 감옥은 가두는 거 아닙니까? 가둠과 열림이라고 하는 모순된 양면성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이라는 것은 빠져나오지 못한 곳의 장소성을 드러내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감옥에 빠졌다, 가두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사랑의 감옥, 존재의 감옥, 이렇게 너무 한 곳에 집착하면 감옥에 갇힌 걸로 하죠. 존재의 감옥, 사랑의 감옥,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인은 나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개방하지 않는다. 개방적인 마인드가 도저히 없다. 개방적인 마인드로 나를 대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사랑이 날 감옥에 가두고는 문을 열어주지 않네. 이 시 전체가 역설입니다. 이 14행 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3개만 딱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는 누구 혀? 나의 혀. 나의 표현은 없거든요. 혀는 침묵하나 절규하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침묵하나 절규한다.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열렬히 사랑한다.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가 마음속에 열렬한 사랑. 이것은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아주 간단하게 얼마나 뜻이 심오하게 담겨 있습니까? 혀는 침묵하나 절규하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셰익스피어는 154편의 소네트는 14행시입니다.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20세기까지 했으니까 거의 3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유럽 전체가 이 소네 전통을 이어받았다. 셰익스피어도 소네 154편을 썼는데 이게 너무나 위대한 작품인데 이것보다는 비극이 너무나 더 위대하니까 그냥 묻혀버린 거예요. 소네트 43번째 시, 소네트.43. 셰익스피어는 누굴 사랑했냐면 루시 리그로라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리그로 하니까 이게 흑인, 혼혈 여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흑인입니다. 까마귀 같은 이미지가 있다고 했으니 그냥 까무잡잡한 게 아니라 아주 새까만 같습니다. 고급 매춘부였어요. 그러니까 라우라하고 셰익스피어의 애인, 셰익스피어 부인은 6살인가 참 많은 그 연상의 여인을 그 고향 시골에 두고 런던에 와서 연애한 겁니다. 전혀 안에 미인간이 달라요. 라우라는 금발, 푸른 눈, 우윳빛 살깔,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서양의 미인상인데 루시 리그로는 사실은 흑인 여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까마귀 같은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시에도 그 손에 154편 중에서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미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는 중세적 미인간에 가깝다 하면 하나는 근세적 미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셰익스피어는 또 이 여자를 좋아하는데 친구한테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빼앗기는 그 서름, 이것들이 아니라 이 손에 속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삼각관계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면
낮에는 그녀의 모습이 잘 안 보이는데 자기 눈에, 낮에는 자기의 여인, 자기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여인이 잘 안 보이는데 밤에 더 잘 보인다 하거든. 밝은 곳에는 잘 안 보이고 어두운 곳, 흐릿한 곳에서는 더 잘 보인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소넷 43입니다. 낮보다 밤에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잘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낮의 눈, 밤의 눈 따로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들어보세요. 낮의 눈은 육안입니다. 우리가 보는 눈. 밤의 눈은, 밤에는 잠들 때 감는 눈, 뭐 꿈속의 눈을 밤의 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만이에요.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육안은 아웃사이트고 시만은 인사이트입니다. 아웃사이트는 외적 관찰력이라고 하고 인사이트는 내적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외적 관찰력은 또 시지각력이라고 하거든요. 봄으로서 알지자 깨달을 각자, 봄으로서 알고 깨닫는 능력. 그러니까 그림을 감상할 줄 아는 신미한, 조가품의 아름다움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 그 신미한, 이것을 우리는 아웃사이트라고 하며, 밤에 어두운 데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리움의 세계, 이것을 심한 인사이트라고 하는데, 그리움은 인사이트입니다. 왜? 심한으로서, 마음의 눈으로서 모습을 그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움은 마음속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인사이트다. 내적 통찰력이다. 이 시가 바로 소네트 43입니다. 여기에서 14행시라고 했는데 제4행에 보면 and darkly bright are bright in dark directed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전형적인 역설법입니다. darkly bright 하는 것은 이 영문학자들이 전부 다 이 bright를 발리, 빛나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 보기에는 뚜렷하다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뚜렷해 보인다. 흐릿함 속에서 뚜렷해 보인다. darkly bright, 어둠이나 흐릿함 속에서 그녀의 모습이 뚜렷하다. bright, 뚜렷하다. 선명하다. 환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bright in dark directed, 어둠을 향해서도 빛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흐릿해질수록 그녀의 모습, 그녀에 대한 그리움이 뚜렷해진다. 이렇게 표현해야 이 진짜 정확한 셰익스피어의 의도에 근접하는 표현, 글자 그대로 있는 사전적 의미대로 다들 영문학자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내가 대해서 봤는데 이 브라이트를 전부 다 빛나다, 밝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뚜렷하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두 개의 영어식 표현, 이것이 전형적인 무엇이다? 파라독스, 역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반어와 역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